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뉴스로 발사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함경남도 함흥의 한 공장. 부지베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침묵했습니다. 그를 마침내 침묵에서 깨운 것은 14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3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함흥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경남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양에 한번 출장 간 게 전부였죠. 그것도 20년 전 얘기예요. 나한테 세상은 함흥이었고 함흥에서 세상의 전부는 용성기 계련합기업소였습니다. 1946년에 창설된 이 공장은 함흥시 흥남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북한에서 제일 큰 산업설비 생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광업설비, 금속설비, 시멘트 생산설비, 북한 곳곳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이 공장 굴뚝 연기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이 공장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죠. 내가 이 공장에 처음 발령받은 건 26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당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죠. 입당도 빨리 했습니다. 24세 당원이 됐으니까요. 그게 이 공장에 배치받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처음엔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설비 점검하고 생산 공정 관리하고 불량이 나오면 원인을 찾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게 좋았어요. 기계가 돌아가고 설비가 조립되고 완성된 물건이 나오는 걸 보면 뿌듯했죠. 야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장 기술자로 평생 있고 싶지 않았어요. 윗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죠. 북한에서 공장 간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배급도 다르고 대우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권한이 생겼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갔어요. 상관 눈에 띄려고 했고 실적을 냈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반장이 됐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작업장 책임자가 됐죠. 15년이 지났을 때 생산관리과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부지배인 자리에 올랐어요. 46세 부지배인이었습니다. 빠른 편이었어요.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였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부지배인이 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부지배인이 되고 나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내 책상 위로 올라오는 서류들이 달라졌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 내가 20년간 믿어온 것과 다르다는 걸. 그게 흔들림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를요. 부지배인이 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배인이 나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인 개인 사무실이었죠.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지배인 혼자 있었어요. 평소에 늘 비서나 다른 간부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배인이 앉으라고 했어요. 나는 앉았습니다. 지배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생산 주문서였습니다. 형식은 평소 주문서랑 똑같았어요. 근데 내용이 달랐죠. 납품처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규격 수치도 우리가 평소에 만들던 산업설비 규격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정밀하고 더 복잡한 수치들이었죠. 내가 뭔지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배인이 먼저 말했어요. 묻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배인의 눈빛이 그걸 더 확실히 해줬죠.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털털한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생산 일정은 별도로 받을 거예요. 현장 인원은 내가 지정해줄 사람들로만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하세요. 완성되면 운송도 따로 합니다. 김 부지배인은 그냥 일정 관리만 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했던 거겠죠. 그게 첫 번째 특수 주문이었어요. 두 번째 주문은 석 달 뒤에 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달에 왔어요. 주문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몇 달에 한 번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 됐어요. 내가 관리하는 특수 생산 라인이 공장 전체 생산량의 3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이 지정해준 현장 인원들은 다들 말이 없었어요. 오래된 사람들이었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눈빛이었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파일 하나를 잘못 열었습니다. 특수 주문 관련 기술 도면이었어요. 원래 내가 볼 수 있는 파일이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공용 폴더에 올려놓은 거였죠. 열어봤습니다. 도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간 기계공학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뭔지 알 수 있었죠. 산업설비가 아니었어요. 발사체 구성 부품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닫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랑 똑같은 소리였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알면 안 되는 걸 알아버린 사람의 밤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면을 본 다음 날부터 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하는 거였어요. 파일을 잘못 열었다는 것도 도면을 봤다는 것도 전부 없었던 일로 하는 거죠. 어차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지배인은 그냥 일정 관리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도면이 뭔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였어요. 상부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지배인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근데 두 번째 선택지는 사실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걸 문제 삼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몰랐겠어요? 20년간 이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봐왔어요.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가족까지 연좌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 나는 그렇게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특수 생산 라인 일정을 관리했어요. 인원을 배치했고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건 나였습니다. 밥맛이 없어졌어요. 잠이 줄었죠. 아내가 얼굴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뭐든 익숙해지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잠을 못 자던 게 석 달이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게 적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비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특수 주문은 계속 들어왔고 나는 계속 관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도면을 볼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냥 규격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북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방송이었죠.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동해 방향으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치면서 소리가 끊겼어요. 나는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죠.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만든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3년간 내가 관리해온 특수 생산 라인에서 나온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납품처는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옆방에서 아들 자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4살이었어요.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뭔가.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야망이 있었고 열심히 했고 올라왔습니다. 부지배인까지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든 게 뭔지, 그게 어디 쓰이는 건지 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3년 전 그 도면을 봤을 때. 근데 그때 나는 모르는 척을 선택했죠. 적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회피였습니다. 마비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냐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버지는 뭘 만들었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건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탈북을 생각한다는 것과 실제로 계획을 세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한 달 동안 나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머릿속으로만요. 실제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근데 속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나갈 수 있을까? 함흥에서 탈북 루트를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함흥은 평양도 아니고 두만강 접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했어요. 청진을 지나고 회령을 지나야 했죠. 공장 간부 신분으로 그 거리를 혼자 이동하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출장 명목이 아니면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나는 특수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위부 관리 대상이었어요. 일반 노동자랑 다른 수준의 감시가 따라붙었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탈북을 생각하고 나니까 주변이 달리 보였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피해망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한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성대, 공장 동기였어요. 같은 해에 입사했고 한동안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죠. 나는 승진을 거듭했는데 최성대는 중간에 어딘가로 전출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3년 전에 우연히 함흥 시내에서 마주쳤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도 초라했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최성대가 한 말이 기억났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살 생각 없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었어요. 나는 그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3년이 지난 지금 떠오른 거였어요. 최성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전출됐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죠. 공장 인사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부지배인이니까 인사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최성대는 함흥 시내 다른 공장으로 전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퇴직한 상태였어요. 주소지는 함흥시 성천강구역으로 돼 있었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못 건드리면 나도 위험하고 최성대도 위험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한테 지인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성천강구역은 함흥 외곽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주소지 근처 골목을 한참 돌았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민한테 물어봐서 겨우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최성대였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부지배인이 여기 왜? 나는 낮게 말했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최성대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살림이 거의 없었어요. 최성대 혼자 사는 것 같았죠. 가족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바로 말했어요. 빙빙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말 기억해요? 여기서 살 생각 없다고. 최성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성대가 창문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왜요? 한 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걸 말하냐는 거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였죠. 나는 공장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 주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죠.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최성대가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6개월 주세요. 알아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두려운 건지 안도한 건지 몰랐습니다. 둘 다였던 것 같아요. 6개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죠. 6개월이 얼마나 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했어요. 부지배인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봤습니다. 특수 주문 일정을 관리했고 인원을 배치했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내한테도요.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14살이었죠. 아버지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잘 안 먹고. 나는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두고 가야 하나? 그 생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면서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아들을 데려가면 위험이 2배가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탈북 과정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두고 가면 내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아들이 연좌제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배급이 끊기고 어딘가로 이송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선택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최성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공장 근처 허름한 국수집이었죠. 밥을 먹는 척하면서 낮게 얘기했습니다. 루트 있어요. 두만강 쪽이에요. 회령까지 가는 차편을 구해놨습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최성대가 금액을 말했어요. 달러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지배인으로 몇 년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공식 월급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돈이었어요. 북한에서 간부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요. 가족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최성대가 나를 봤어요. 몇 명이에요? 아내하고 아들. 최성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셋이면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위험도 달라지고요. 어린 사람 있으면 더 힘들어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국수집을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함흥 시내를 한참 걸었어요. 날이 추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죠.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걸 그때 결심했습니다. 데려가면 더 위험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과정이 어떤 건지 나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한겨울 강물이었어요. 어른도 힘든 과정이었죠. 14살 아이를 거기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두고 가야 했어요.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문 앞에 서서 한참 봤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했어요.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선택권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나 혼자 갈 건지. 아내가 거부하면 나도 못 갔습니다. 아내가 신고라도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뒤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공장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어요. 언제요? 나는 그 말이 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지지도 울지도 말리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냥 언제냐고 물은 거였죠. 아내도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말을 안 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아들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두고 가야 해요.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 두 마디가 제일 무거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고 제일 무거운 말이었어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최성대가 연락해 온 건 11월 초였어요. 출발은 11월 말로 잡혔습니다. 3주가 남아 있었죠. 그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돌아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곳을 떠나는데 챙길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달러 묶음 하나, 아내 금반지 2개,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이 많으면 의심을 사니까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아들 얼굴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아들은 학교 얘기를 했고, 친구 얘기를 했고,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밥을 더 먹으라고 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14살이었어요. 아직 많이 어렸죠.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이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죠.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공장에 출근했어요. 평소랑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공장 정문을 지났어요. 경비원이 아는 척을 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지나쳤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특수 생산 라인 다음 달 일정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봤어요.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20년이었습니다. 이 책상에 앉은 게 20년이었어요. 처음엔 현장 기술자로 시작해서 반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지배인이 됐죠. 야망이 있었고 열심히 했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이 책상 앞에서 드는 생각은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20년간 만들어 온 것들이 뭔지,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3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점심시간에 공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현장 곳곳을 둘러봤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쇳가루 냄새, 용접 불빛. 20년간 맡아온 냄새고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묵묵히.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게 뭔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나처럼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안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오후에 지배인이 불렀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싶었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냥 다음 달 생산 목표 얘기였어요. 나는 평소처럼 보고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나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20년치 뭔가가 있을 것 같았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 메모지, 손때 탄 계산기 다 두고 나왔어요. 정문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공장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저 문을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뒤에서 나오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부지배인, 왜 거기 서 있어요? 추운데. 나는 웃었어요. 그냥요. 먼저 가세요. 동료가 지나쳤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출발은 새벽 4시였습니다. 최성대가 미리 구해놓은 화물차였어요. 함흥에서 회령까지 가는 루트였습니다. 화물칸 안에 나랑 아내, 그리고 최성대까지 셋이 짐 사이에 숨어서 갔어요. 좁고 어두웠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중간에 검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군인들이 운전기사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아내 손이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2분쯤 지났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회령에 도착한 건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칼처럼 차가웠어요. 11월 말 함경북도 새벽이었습니다. 영하였죠. 최성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골목을 몇 번 꺾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날이 완전히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줬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내는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몰랐죠. 나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겠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고 할 텐데, 이웃한테 물어볼 테고 아무도 모르면 혼자 기다릴 거예요. 배가 고파도 혼자 밥을 해 먹어야 할 텐데, 할 줄 아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밤이 깊어졌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두만강까지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그 남자가 앞장섰고 최성대가 뒤를 맡았습니다. 나는 아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11월 말이었는데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얼어 있었고 일부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 남자가 강을 건너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얕은 쪽이었어요. 얼음이 있었는데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15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 했죠. 순찰 간격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으로 들어섰어요. 발이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일부 깨지면서 물이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아내가 미끄러졌어요. 나는 잡았습니다. 아내가 물에 무릎까지 빠졌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내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건너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몇 미터가 제일 길었어요. 발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강둑에 발이 닿았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최성대가 옆에 앉았어요. 셋이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 온 지 1년 3개월이 됐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고 나온 뒤에 인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아내랑 둘이 살기엔 넓었습니다. 근데 넓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 방으로 쓰려고 했던 방이 있었거든요. 일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구했습니다. 기계 관련 중소기업이었어요. 20년 경력이 있으니까 생산관리 쪽으로 연결이 됐죠. 북한에서 부지배인이었다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는데 면접관이 경력을 보더니 바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색했어요. 일은 할 만했습니다. 기계는 남북한이 다르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사람 다루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달랐던 건 분위기였어요. 여기선 실수해도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적응이 됐을 때쯤엔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이상했지 싶었습니다. 아들 생각은 매일 했어요. 탈북한 뒤에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연좌제에 걸렸는지, 괜찮은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알아봤는데 중국 쪽 브로커를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1년간 모은 돈을 썼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왔어요. 편의점 앞 TV에서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화면에 발사 영상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올라가고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었어요. 아나운서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봤어요. 내가 만든 게 저기에 쓰인 건지 아닌 건지 모릅니다. 알 방법도 없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내가 관리한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어딘가에 쓰였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를 샀는데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그 화면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내는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나보다 빨랐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들었고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퇴근하면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북한에서랑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반찬이 더 많아졌다는 것뿐이었죠. 그게 가끔 웃겼습니다. 웃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겼어요. 어느 주말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살만해요. 짧은 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만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였죠. 버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제일 솔직한 말이었어요. 용성기 계련합기업소 생산관리 부지배인 김철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인천의 중소기업 생산관리 직원 김철민이 시작됐어요. 뭘 만드는지 알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일하는 이유예요. 작은 거라도 부끄럽지 않은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닿는 날이 오면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엔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출근합니다.